예, 더운 날씨에 이렇게 공간세기를 계엄과 탄핵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주제에 모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고 나서 떠올려 보면 지난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씨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떠올려 보면 넷플릭스에서 이런 드라마를 보면 이건 개연성이 떨어져서 도저히 볼 수 없는 드라마보다 더한 드라마가 우리 안에 펼쳐진 것 같습니다. 이 초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계엄 선포, 국회 해제 요구,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 심판, 윤석열 씨의 체포와 구속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 몸은 이 모든 긴장과 충돌의 순간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스스로 이런 몸의 기억들 그리고 우리의 기억들을 함께 나누고 또 가장 이 중간에서 핵심적으로 이 국면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고 기록하고 또 실천으로 연결시켜 주셨던 두 분이십니다. 먼저 전직 헌법재판관이셨고 이번에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신 김희수 선생님이십니다. 네. 다른 한 분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은 명예교수시고요. 계엄 전국 내내 SNS를 통해 날카롭고 명료한 법적 해석을 제시해 주셨던 한인섭 선생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그날의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자리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서도 이 플로어에 계신 청중께서 언제든지 손 들고 가볍게 질문해 주시고 하면 우리가 짧게 끊어가면서 대화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먼저 사실은 계엄날을 좀 떠올리면요, 딱 떠오르는 게 제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여보, 윤석열이 계엄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쳤어? 이러고요. 저희 와이프한테 농담을 해도 이런 농담을 하냐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화면을 딱 보니까 꿈꾸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어서 꿈꾸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접하고 이러고 있어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싶었는데 그때 제가 SNS, 페이스북을 딱 열었는데 그때 사실은 딱 뭔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얘기, 그 언어가 있었습니다. 언어가 뭐였냐면 이건 내란이다. 내란 범이다 라고 딱 이게 누가 딱 찍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법률가긴 한데 저도 헌법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이렇게 그 결정을 못 내는 타이밍에 누군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방향이 딱 정해지더라고요. 그 페이스북이 사실은 한인석 선생님의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은 제가 요 기간 내내 제일 애독한 게 한인석 선생님 페이스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쓰시게 됐는지부터 먼저 한인석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작년 12월 2일 날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12월 1일 날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안 나요. 근데 12월 3일 밤 10시 반 그 위에 시각각 자기 기억에 남고 아까 뭐 12월 7일 그 다음 4월 4일 이 날짜가 하나하나 기억이 나게 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았다. 온몸으로 살면서 헤쳐나갔기 때문에
날짜 하나하나가 인각이 되어 있고 날뿐만 아니라 시간도 기억이 다 나와요. 근데 10시 반 이전에 뭐 했는지는 뭐 대충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뉴스 보는데 윤석열이 개업했답니다. 오늘 또 가짜 뉴스, 또 가짜 뉴스. 그다음에 정말 미쳤네. 그다음 아니 그렇게 미쳤네. 그러고 할 수가 없는 게 어마어마한 이제 그 사건이 좀 밀려오는 상태. 제가 1980년에 대학 4학년이었는데 그 기억이 확 나면서 내가 대학 부르는 닫겠구나. 그 다음에 시내 중심가에 다 탱크가 들어오겠구나. 그 다음 방송국이 다 점령 당에서 앵무새 방송만 내보내겠구나. 그게 이제 경험이잖아요. 모든 게 올 수도 없고. 근데 사람 확 당황스러운 중에 그게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딱 이야기하는 투가 너무 험악한 용어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용어들이 전혀 검열 없이 개혁을 했으니까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이 준비가 혹시 덜 된 것 아니냐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방송을 완전히 장악해야 되는데 5.16이나 5.17 같으면 방송을 장악하면 신문 몇 개 방송 한 3개만 딱 틀어막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방송이 지금 몇 개야? 지금 100만 개가 넘잖아요. 각각의 방송국 하나씩 지금 차리고 있잖아요. 이 100만 개를 어떻게 통제하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오면서 바로 머릿속에 이제 분석에 들어가는데 계엄을 선포를 하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되어야 되는데 윤석열의 그 5분 워딩 중에 전쟁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냥 북한이 지금 바로 좀 침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 여러분 지금 너무 급박합니다.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계엄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래야 앞뒤가 맞거든요. 그런데 야당하고 선관위에 대한 뭐 종북 세력 공격만 하면서 계엄 요구 성립이 안 되네 이러면서 막 불을 찾았어요. 찾아서 보니까 요건 성립이 안 되잖아. 그리고 이것은 요건이 전혀 성립 안 된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이거는 바로 이제 그냥 계엄이 이제 법이 안 맞아가지고 해제돼야 된다는 게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바로 그 내란의 행위가 바로 직접 되겠네. 그래서 계엄과 내란이 연결시키고 계엄과 탈환이 연결시키고 그 30분 사이에 계엄, 해제, 그 다음 탄핵, 내란이라는 그걸 모아보니까 대통령의 헌법 파괴라고 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올린 직후에 이제 그 계엄 포고령 제1호가 나왔어요. 계엄 포고령 제1호의 제일 첫 1위 국회, 그 다음에 지방의회, 그 다음에 정당, 사회단체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방 이걸 보는 순간 이겼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회를 활동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순간 이것은 바로 그 내란죄 빼박 요건이 바로 성립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준비가 하나도 안 됐네. 준비가 된 줄 알았더니만 준비가 덜 됐네. 그렇다면 정면으로 싸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이 글을 쓰신 과정,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이렇게 쭉 써 내려왔었잖아요. 그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뭐랄까 아까 그 30분에 우선 그 생각, 하여튼에 내란이라고 정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시점에 내란 범위라는 걸 정의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로도 중요한 책임감과 뭔가 그 내면의 고민 같은 게 좀 있으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저는 그 국회의원들도 계엄이 나왔다.
그러면 본래 보여줘야 되는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다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여의도 근처가 아니라 여의도에서 가능한 떨어진 대로 다 도망가는 게 자기 생존을 위한 모습인데, 그 전에 이제 계속 계엄이 선포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김용현 등은 그럴 리가 없다 이런 공방전 과정에서 만약 계엄이 일어난다면 나는 혹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가상의 시뮬레이션이 좀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엄 나자마자 국회의원들 본능적으로 국회로 가려고 잡혀갈 곳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보좌관이 한 500명, 국회 행정직원이 한 500명 정도가 순식간에 거기 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윤석열 팀으로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인데, 저는 이제 그 30분 사이에 정리해서 올린 그걸 보고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막 달려오면서 자기들도 뭐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계엄이 요건이 성립 안 된다, 해제가 되는데 여기까지를 안 보고 왔는데, 이게 바로 내란적 요건이 바로 성립되고 바로 탄핵할 수 있다는 것까지 머릿속 진도가 나갈 수가 없죠. 근데 그걸 1, 2, 3, 4, 5, 7 정리되고 보고 요 방향이 다라고 해가지고 힘이 훨씬 더 이제 자신이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 자신은 1980년 대학을 보내면서 그 다음 이제 이런 그 무도한 정권의 시대가 다시 와서는 안 돼야 되겠다. 이거 87년, 95년 하면서 특히 95년에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이제 그 내란과 군사 반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대로 처벌되었을 때 그걸 위한 법리를 열심히 따는 거지. 연구를 한 기본 지식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사태 규정을 발할 수 있었는데, 기본 준비가 지적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으면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 군인과 경찰은 지금 조금이라도 가담을 하면 내란자의 공범이 되니까 경거 동조하지 마시오. 군인과 경찰을 아끼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보통 경거망동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망동이라고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경거 말을 싹 바꿔가지고 경거 동조하지 마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기의 국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존중감을 가지면서 자기 판단을 하나를 그때그때 내려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오늘 11시에 이야기한 말씀처럼 연결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존중하는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판단들이 모여가지고 순식간에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참 인상적인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김희수 선생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씨 탄핵 재판 할 때는 재판반으로 재판하던 입장에 계셨는데, 갑자기 이제 이번 윤석열 씨 탄핵 재판에서 법률 대리인이 되셔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시면 우선 좀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불편할 일은 전혀 없었고요. 제가 사실은 12월 17일인가 국회 쪽으로부터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와서 활동을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선 학교 관계자들하고 좀 제가 조선대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어서 학교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하고 법인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이런 일만큼 뭐 학교 일은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일을 해주는 게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들이 같은 생각을 해주어서 맡겼느라고 하고, 제가 사실은 우리가 77년도에 사법시험 합격해서 79년도에 변호사 자격을 얻었으니까 그때쯤이면 뭐 변호사 등록을 하든지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변호사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변호사 등록조차도 안 하고 제가 거기 조선대학 법인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잠깐 사이에 변호사 등록을 해야 되고
또 개업 신고를 해야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이게 뭐 한 열흘 정도밖에 그 시간이 없어서 12월 27일 날이 일회 변론 준비기로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그 안에 맞춰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 같이 이제 헌재 재판관을 하고 법원 판사를 하는 사람들은 헌재하고 대법원에 뭐 증명서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할 때 비위가 있었느니 무슨 문제가 될 만한 이런 것에 대한 그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헌재는 바로 해주던데 대법원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헌재 재판관에 나와서 그건 바로 해주는데 대법원은 좀 시간을 걸려서 막 여러 가지 복촉을 하고 또 변협 자체에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변협에서도 그런 모든 서류를 갖춰서 자기가 소속해야 될 지방 변호사에게 결정이 돼야 되고 또 대한변협에서 다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좀 여러 가지로 좀 빨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그 26일 날 12월 26일 날 모든 절차를 마치고 개업 신고까지 하고 27일 날 첫 변론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거 가는 것을 뭐 어색하게 생각은 아니고 사회자처럼 이건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탄핵 소추 대리인단으로서 이 재판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금전적으로 이게 돈 벌려고 개업하는데 공익을 대리하게 해서 그래서 언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김희수 변호사님 전 입에 안 붙는데 네, 그게 딱 붙어가지고 예, 그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시는 중간 사실은 저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그거 나오느라고 이렇게 다들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던 것 같은데 그 결정 나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대리인으로 그 재판 결정 나오시기까지 이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가 어떻고 뭔가 쟁점이 뭐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늦어진 건지 뭐 후일담처럼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사실 헌재 내부의 사정을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왜냐면 직접으로 재판관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관계자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로 미루어서 판단하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미뤄서 한 판단들이 나중에 헌재 결정문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사실은 우리 한민석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너무나 명백한 위법 사건이거든요. 우리 뭐 5가지로 정리를 했지만은 우선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이 전혀 요건이 안 맞는 발동을 했고 또 요건을 발동하는 절차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랄지 뭐 국무위원들 부서랄지 이런 절차를 전혀 안 거친 그야말로 이 법률가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요건을 전혀 안 갖추고 실체적인 요건, 절차적인 요건을 모두 안 갖춘 비상계엄 선포.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이제 이게 핵심 부분이 국회에 들어간 거거든요. 군병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 진입을 막고 그 다음에 거기 직접 군인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군인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국회에 들어간 광면을 다 목격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폭동하고 관련되거나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다 내란적인 구성 요건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한인석 형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5.18 사건에서 이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한 95년도에 토백법이 생기고 그에 따른 재판이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됐었는데 그 사건에서 그때는 비상계엄이 원래 79년 12.6대 선고가 됐다가 그때 비상계엄이 확대가 된 겁니다. 제주를 제외한 지역계엄에서 80년 5.17에 전국으로 계엄이 확대되면서 계엄이 확대되면은 모든 국무회의 권한이 다 없어집니다.
국무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거든요. 그때는 이 비상경을 확대하면서 국무위원들이 모든 국무에 대해 심의하는, 왜냐하면 계엄사령부로 넘어가가지고 계엄사령관이 다 관할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 그것이 국헌 문란 목적이고 폭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건에서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 사건은 뭐 심의권을 침해를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참 봤으면 국면도 열리지도 않고 다른 계엄사령부에 의해서 모든 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그 사건에서는 분명하게 상당히 오랫동안 분명히 심의권이 침해돼서 그걸 가지고 한 것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국회 이번에 들어가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도 막고 이런 것 자체가 폭동에 해당되는 행위고, 그 다음에 그 선거 관련에 들어가서 하는 행위도 이런 다 그런 압수수색을 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폭동이나 내란죄에서 해당되는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한인서 병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이 굉장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게 바로 내란이다 이런 심정을 심어줬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보면은 한인서 정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리인단이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지만은 국회도 연구를 해야 되지만 이 밖에 있는 학자들이 예를 들어 한양대 박찬웅 교수 같은 경우는 그때 페이스북도 써가지고 이 내란죄 사건에 이 탄핵 사건을 재판하는데 계속 쟁점이 됐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서울시립대 차성환 교수라고 계세요. 이분은 그 체포에 실패하고 그 내란죄에 이 공수처에서 그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체포영장 발부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그 형사소송법적 근거 이런 것들을 항상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김정환 변호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소송을 주로 하는 김정환 변호사는 이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안 된 경우에 어떻게 재판관을 임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한 바를 발표를 하고 또 우리들하고 의논도 하고, 또 그것이 뭐 어떤 때는 지상에 발표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이번 사건에서 좋은 결론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굉장히 중간중간에 이따 어려움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그 목적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하고 와서 시위를 하게 하고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게 하는, 그래서 헌재의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가지고 이런 좋은 결론이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한인서 선생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개헌부터 탄핵까지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딱 그 상황을 직접 보시면서 이 상황이 가장 위급하다, 혹은 헌정질서가 가장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이렇게 느끼고 위기라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때 위기라고 느끼지 않는 순간이 있었어요. 우선 10월 3일 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면 준비가 치밀하게 다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는 순간 국회는 다 군이 다 이미 둘러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인은 10시 반 전에 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다 체포했을 거다. 원래 계엄을 제대로 하는 모범을 박정희 전두환이 너무 잘 보여줬잖아요. 최고의 성공을 위한. 그러니까 그저 이미 다 잡히고 다 봉쇄되어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방송국에 이미 다 군대가 다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방송 통제도 다 시작된다. 그게 너무 당연한데, 나중에 뭐 그러니까 아니었지만 그
그 정도로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그 계엄에 실패한다는 건 이게 어렵죠. 그러면 이제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국회 주위에 사람들이 좀 가다가 해산당하고, 그 다음에 어디선가 총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뭐 주춤하게 되고, 그 다음 1개월 동안 막 참았다가 다시 또 터져 나오고, 그러다가 다시 또 싸우고 죽고, 이게 원래 진행되는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3일, 4일 1시에 중요한 것들 평정이 돼버려. 그 자체는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7일에 정말 위기였잖아요. 아니, 국회의원 200명 어떻게 동원해요? 저 당이 108명인데, 저 당에서 8명 이상이 넘어와야 되는데, 아예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192명밖에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 탄핵 소추라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월 7일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소리는 냈지만, 근데 그것을 이제 14일날 이제 의원들이 등원은 해야 된다. 왜? 국민의 압박을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내부 균열이 나서 정확하게 오늘 오면서 헤아려 봤는데 192 더하기 7, 7명이 나는 탄핵 찬성하겠다라고 하는 카밍아웃을 했어요. 그 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냥 한 명만 더 하면 2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그 한 명의, 그러면서 생각나는 거, 우리 성경에 그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한 나라가, 한 도시가 망하는데 10명의 의인이 안 나오더라. 그런 모든 간절함 속에서 14일 국면에서 결국 12명의 의인이 나타난 셈이죠. 그래서 겨우 돌파가 되고, 그 다음 그거 보면 하나하나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 1월 3일날 체포하러 갔는데, 뭐 사체, 이제 무장병력 잡을 수가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 그 국면도 막 조마조마하고 이제 어렵고, 그런데 이제 법률가로서는 너무 엄청난 충격과 함께 와, 이게 뭐지 한 게 이제 3월 그 7일과 8일이었습니다. 뜻밖의 지기현 이제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 날짜 한 몇 시간 정도가 모자란다라고 해가지고 보통 구속 취소를 하면 날짜가 조금 안 맞았네라고 구속 취소를 하고 바로 새로 영장을 판사 발부하면 되거든요. 그럼 폼 나잖아요. 기준은 엄격하게 하고 그 다음 발부를 하면 발부를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류의 사건을 오면 검찰은 100% 상소를 합니다. 적시하고 안 한 경우 한 건도 없었어요. 근데 다음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한국의 판사라는 사람과 검찰이라는 집단이 국민 전체에 대해서 집단 항명으로 덤비고 있는 법의 성벽을 쌓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헌재도 바로 영향이 나서 저는 3월 14일날 헌재가 결정을 내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김희수 형님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14일날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3월 10일날 제가 책내고서 책 선문을 다 썼거든요. 이제 14일 땡 되면 결정문만 분석만 딱 넣으면 20일날 책이 나온다 이런데 김희수 변호사님도 신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었을 때, 자 그때 보세요. 판사, 검사 그 연동돼가지고 현재 흐름이 같이 지금 위에 내려오면서 그것이 위기라는 점도 있지만 내가 수십 년 살아온 이 법조 그 다음에 법학 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주권에 완전히 배치되는 각종 개변과 논리를 자기들 내 집단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하고 있는 이 짓에 대해서 정말 절망스럽더라고.
그래서 싸워야 될 다른 어마어마한 고지가 하나 또 등장했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관련돼서 제가 아까 첫 질문에 왜 이렇게 선고하는 과정까지 어려움이 있었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나 던졌던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그 당시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형사 범죄가 불소추 특권 속에 있는 범죄여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개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내란 외환의제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소추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개시가 됐었고, 그 개시된 과정에서 이제 아까 1월 3일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이거는 직접적인 탄핵에 대한 사건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적적 관련은 없는데, 이 사건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은 결국은 탄핵 반대 여론을 올라가게 하는 영향을 꽤 깊게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지규현 판사의 그 구속 취소 결정까지 일련의 사태가 그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이 사태가 그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그것의 기본 아마 핵심 이슈가 그거였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번져서 탄핵 반대 여론을 상당히 높이는데 역할을 했고, 이것이 이제 하나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12.3 내라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인데 뭐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찰력까지 동원이 된 친위 쿠데타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하부 구조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권력 구조가. 그래서 우리가 한덕수나 최상목 대행이 전에 박근혜 탄핵 때처럼 그 황교안이가 취했던 중립적인 그 내각에, 그때도 뭐 좀 다른 이야기는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중립을 지켰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탄핵 처음 그 소추가 됐을 당시에는 재판관 6분이 없었어요. 6명이다. 그럼 3명이 결혼이거든요. 그러면 탄핵이 되려면 6명을 확보해야 되고, 또 탄핵 심리가 되려면은 판사가 7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근데 그동안 확립된 헌재 선례에 의하면 7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심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선고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봤는데 6명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준석에 대한 방통위원장 이준석에 대한 탄핵 소추가 걸려가지고 그때 헌재가 임시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6명으로 심리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심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은 결국은 선거는 못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게 명시적으로 선언은 안 했지만 그건 거의 명확한 거였습니다. 못 하는 거기 때문에 6명 있는 상태에서는 소추가 돼서 대통령을 권하는 직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계속 못할 수, 재판관이 6명 이제 안 채워주면은 6명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이런 사태를 한덕수 대행은 아예 3명을 다 임명을 안 하면서 막았고, 이게 다 탄핵을 어렵게 만든 아주 가장 탄핵 재판관들이 완성체로 구성이 안 됐다는 게 큰 어려움 중 하나였거든요. 그걸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목 대행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되니까 최상목 씨가 대행이 됐어요. 최상목 대행은 이 사람 서울법대 졸업생이기도 하고 파리학번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3명을 다 안 했다가는 완전히 자기가 나중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2명은 또 임명을 하고 40명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해서 결국은 그것도 탄핵에 1명을 임명 안 한다는 것은, 1명이 결여됐다는 것은 탄핵 심판을 인용하는데 몇 표가 필요합니까? 6표. 6표가 안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을 임명하는 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는 사실은 이 많은 재판관을 결국 임명하는 절차를 밟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뭐 권한쟁 심판도 하고 뭐 헌법 소원도 내고 그랬었으면 우리가 낸 건 아니지만은 김정한 변호사나 국회 측에서 내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초반에는 이거 별로 마흔역 재판관이 안 들어오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고 마흔역 재판관이 들어오는 순간에 변론 갱신의 과정을 통해서 재판이 더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염려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정작 3월 20일 넘어가고 3월 14일 지났을 때 다음 금요일이 3월 21일이면은 그 전 화요일도 선거일일 수가 있고 뭐 화수목금까지 다 선거일인데 이게 안 잡히는 겁니다. 안 잡히고 그 다음에 한덕수 탄핵을 또 먼저 하느냐는 논란이 있더니 먼저 한다는 헌재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소리 들려서 이거는 이미 한덕수 탄핵은 사실은 윤석열 탄핵이 부수적인 사건이고 윤석열 탄핵에 대한 그 모든 사실상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한덕수가 먼저 해서 뭐 기각이 된다면 그 사람이 대행이 될 거 아닙니까 다시.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선거기획 잡히지 않습니다. 한덕수 탄핵은 3월 21일 날 선거가 3월 24일 날 선거가 잡혔는데 그 뒤에도 선거 기각이 된 다음에도 일체 선거길이 안 잡히고 9주가 지나간 거예요. 3월 24일에서 28일까지가 그냥 그때가 가장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3월 14일까지 안 잡히면서 그때부터 위기로 봤지만은 그래도 3월 21일 날 잡히면은 그래도 뭐 금방 또 잡히겠지 하는 이런 또 하나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선거길이 안 잡히면서 그야말로 위기 상황에 들어갔었고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국회 측에 이야기를 하니까 국회의장은 마흔역 재판관이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를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통해서 가처분을 통해서 바로 임명이 되는 절차를 그것이 이제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헌재가 판단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시도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마흔역 재판관이 들어오면 설령 5대3이라도 6대3이 되는 거 아닙니까? 6표로 확보할 수 있다. 그 생각 때문에 이제 국회는 권한쟁의 심판을 3월 28일 금요일날 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 언저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국회는 국회대로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데는 3보 1배로 여의도에서 여기까지, 헌재 앞까지 오고, 또, 민주당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또 비상행동은 비상행동대로 이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마 그 서명을 해서 아마 서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명 시작이고 그럼 재판부는 뭘 할 것이냐. 우리 대리인단 우리는 이제 그런 의견은 했지만 우리가 대리인단이 하는 일은 또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기 지정 촉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건 촉구일 뿐이지 뭐 힘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현재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이겁니다. 제가 박근혜 탄핵 때는 그해 연말에 2016년도 연말에 국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현재 재판관들한테 엽서 보내기 운동을 했어요. 저도 전국에서 엽서를 50통 정도 받았는데 재판관마다 받았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걸 받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딴 생각을 먹을 수 있겠냐. 하여튼 마음속의 감동, 법리 감동, 법리 말고도 이 마음속에 이 감동이 이랬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좀 현재 재판관들한테 어쨌든 알려야 되겠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명확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유흥식 추기경이 냈었고 도올 선생이 그 전부터 3월 한 10며칠경부터 계속해서 현재 재판관들한테 빨리 해야 된다고 촉구하는 걸 내고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그분들의 글을 내자. 그러고 있는데 한강 작가 등의 한 줄짜리 선언이 나오고 뭐 서울대 시국 선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천주교는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고 또 사제들 시국 선언도 나왔습니다. 사제 시국 선언 나오기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나오기 어려울 줄 모른다고 싶었는데 유흥식 추기경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사제 식성도 쉽게 나왔다 그래요. 사제 식성에 3천 몇백 명이 사제하고 수도자 시국선언이 나왔었는데 개신교는 안 나와가지고 한번 찾아봤었는데 없습니다. 원래 탄핵 초기에 탄핵 소추하고 그러는데 비상경 선포하고 그때는 많이 나왔었는데 요 순간이 되니까 다들 안 한다고 그러고 근데 비상행동에 어떤 임태원 소장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 불교나 개신교나 원불교나 다 성명을 내기를 꺼려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홍인식 원장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아니 KNCC도 성명을 안 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교단장들이 다 반대, 그러니까 중립을 지켜야 돼. 반대라기보다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주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홍 원장님 가만히 계실 거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예 WCC 제리 필레이 목사님한테 아예 메시지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보내오셨어요. 제리 필레이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오셨어. 현재 문영배 재판관 앞으로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우리는 이 재판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국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회복을 위해서 이런 취지의 성명서를 보내서 그것을 우리가 제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해낸 일은 이 일이라고 다른 데도 원불교나 불교에서도 낼 수가 없다. 그건 꼭 찬성한다 반대가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느라고 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낼 수 있는 한도에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진보적인 색채의 사람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평소에 보수적이라고 우리가 알았던 분들 중에 양식 있는 분들의 글들도 좀 내자 그래서 이제 나오고 요즘 조갑제, 정규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 중앙일보 김진 이런 분들 글도 이렇게 그분들이 글로 낸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튜브나 이런 걸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떤 칼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것들을 모아냈습니다. 우리 진보적인 사람들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 보수적인 사람들의 생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지고 있는데 그 주가 지나가서 3월 28일 주가 늘어났는데 저희들은 그 주의 말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헌재가 변화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28일 금요일이고 3월 27일, 8일 이렇게 지나오면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은 보충제를 낸 두 분 재판관이 있고 또 다른 별개의 보충을 낸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전환을 했던 시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이 제가 그냥 어떻게 뭐라고 감이라고 데피션 그래서 그래서 4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28일 금요일이고 29일 토요일이고 30일이 주일이고 31일이 월요일이고 4월 1일이 화요일입니다. 그 31일이 지나도 안 나오기를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 이제 어쨌든 혹시 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4월 1일 날 딱 이렇게 선거기 통지가 4월 4일 통지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선거기일이 안 나오면 문제지만 선거기일이 지정되는 순간은 탄핵은 될 것이다. 전원 일치가 되겠지만 혹시 못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4월 4일에 전원 일치 결정을 얻어냈고 저희들이 탄핵 소추 사유를 하면 5가지 사유 이것에 대해서 전부 다 위헌 위법하고 중대한 위법 사유라고 나와서 탄핵 일치 결정을 얻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날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저희도 숨 넘어가는 기억이 떠오르네요. 숨 넘어가는 기억이 떠오르네요.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지나가시면서 사실은 하임 선생님 한 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시작해서 혹은 구속 취소 결정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 키니쿠테타의 속성 때문인 건지 우리나라 고위 행정 관료, 군 장성, 특히 법조 엘리트 등 소위 그 엘리트 집단이 얼마나 이 계엄령 실행, 은폐 과정에 이렇게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느낌을 참 많은 분들이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엘리트 자리에 간 분들이 이게 민주주의를 수요해야 돼. 민주주의, 국민 주권의 그 생각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의식을 상실한 거 아닌가, 혹은 이게 자율성이 너무 결여된 거 아닌가 하는 질문들을 많은 분들이 가져게 됐는데요. 이게 두 분께 이게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우리 한국 사회의 소위 엘리트가 이끄는 이 한국 사회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돼야 할지, 혹은 이것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예. 예, 지금 뭐 법조 엘리트도 이야기하고 군 장성도 했는데 좀 펴보면 누가 뭐 서울법대 내란과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에 대하여 내란에 반대했던 이런 분도 서울법대다. 그래서 내란과 내란 반대과의 극복과의 양쪽에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 구조에서 크게 이제 반성해야 될 뭔가 지점이구나. 어떤 지점인가 하면 지금 이제 법조 엘리트들은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는 의식에 완전히 갇혀 있잖아요. 있죠. 아닙니다. 잘나지 않았어요. 잘난 게 아니라 20대에 혹은 30대 초에 고시라고 하는 이제 것을 해서 자격을 얻었죠. 자격을 얻어가지고 그는 그 시험에 통과할 만큼의 인내를 하고 지식을 쌓았다. 그거뿐입니다. 근데 그 자격이 이상하게 다른 직급보다 굉장히 자기가 높다는 이제 이런 이제 구조 속에 확 둘러싸여서 근데 그 구조가 깨지지 않고 몇십 년을 가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판사로 가서 판사를 20, 30년 이렇게 가잖아요. 군대도 이제 소위가 돼가지고 장성될 돼가지고 그 구조가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좁은 범위에 서로 아는 사이가 돼서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져서 그거 하지 이러면 예 하지 예 선배님 이렇게 되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왜 있습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류의 다른 종류의 질문이나 사고를 다 봉쇄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갇혀있는 태권도식을 가진 갇혀있는 내 집단의 구조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권력체가 돼서 이제 저는 뭐 고시 권력, 언론 권력, 뭐 이제 정치 권력 같은 게 있다면 정치 권력은 계속 도전받고 또 선거 치르고 뭐 여당 됐다가 뭐 낭인 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고시 권력체는 변동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이고 다양한 사고가 이어나가기 어려운. 그래서 윤석열이 이런 데서 개엄하지 않으라고 하면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데 근데 이제 누구나 합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공직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윤석열을 고판하고 우리 스스로도 너무 놀라고 이제 좋았던 점은 군인들도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결정적으로 이 쿠데타를 좌절시킨
3명의 군인 하잖아요. 아니 서울 쪽으로 헬기가 넘어올 때 왜 넘어오는 거야? 이유를 대. 국회로 간다 이게 말을 못하니까 이유를 못하니까 40분 동안 좌절된 그런 거라든지 지하로 국회 지하로 진입을 했는데 시민들 막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충돌 안 되겠다. 눈 감고 바로 후퇴하는 군인이라든지 그다음 제가 이제 책에서 강조했던 이제 그 조성현이라는 분은 군대가 이제 투입돼 들어갔는데 시민하고 부딪힐 것 같으니까 그럴 때 라고 하고 짱시야 부대 서강대교 넘어오지 마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좌절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 한 분 한 분이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집단 분위기나 집단 사고에 함몰되지 않고 각자 판단해서 생각하는 한 명 한 명이 그 전체 흐름을 좌초시켜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한 분 한 분의 자기 판단이 중요하다. 함석헌 선생님 말씀을 끌어대면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산다. 한 명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생각을 못하게끔 하는 요소가 아 우리가 최고다 하고 집단으로 떠받들림을 당하고 늘 선후배 뭐 관계로 평생 뭐 부장님 뭐 금소장님 평생 그 속에 살다 보면 아무나 합리적인 논의를 못하는데 윤석열의 문제는 자기 주위에 자기 비슷한 사람만 다 모아놨잖아요. 어느 대통령도 안 그랬습니다. 영원함 지역 안배도 하고 뭐 출신 대학 안배도 하고 뭐 각종 안배를 다 해도 뭐 고소형 내각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뭐 하는데 윤석열은 아 이거 필요 없다. 검사 출신, 서울법대 출신 그 다음 자기들 중앙고 아니 이 사람들만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모임 가운데서 서로 논의를 하면 따로 그건 좀 이상합니다. 이건 요건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조차도 안 나온 거죠. 그래서 다원적 민주주의 모든 우리 구성체가 아주 다양하고 다른 사고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항상 미스터 소수 의견을 내셨던 김희수 선생님도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1대8 우리 김희수 장관님 소소견을 한 것이 아니고 소소견을 조금 내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소견을 했어요. 다소견을 다 끌고 갔어요. 그게 더 훌륭한 겁니다. 사실 그 김은교 교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그 윤동주 전공하시고 그러신 분 페이스북에 내가 김은철 형제한테 들었나요? 그 페이스북을 보면은 서울법대 내란과가 있고 내란 진화과가 있는데 내란 진화과에 한인석과 김인수가 있다고 이렇게 내가 재밌더라고.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이 다원적 세계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번 뭐 탄핵 사건에도 제가 지금 정당 해산 사건에서 보건통합진보대 해산 사건에서 그 우리 결정문에 써져 있는 이야기 중에 이제 그 부분이 인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탄핵에서 그 다원적 세계관 이게 왜냐면 윤석열의 정권은 전혀 다원적 세계관을 이해를 못하는 아주 특수한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년이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지 이게 뭐 사실은 굉장히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우리가 탄핵 사건을 할 때는 왜 이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지 형식적으로는 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미운 놈을 잡아 혼을 내가지고 자기 생각을 관찰하겠다 자기들 생각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장기 집권을 노리고 국회의원 어떻게 어떤 형태로
국회 국민의 제2기관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조사가 아직은 안 돼 있는 겁니다. 사실 노상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특검에 의해서 밝혀질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왜 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부장님을 선포한 것은 방구석을 철결한다는 거하고 부정선거론을 들어가지고 결국 국회를 해산하는 거거든요. 국회 해산해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뭐 어떻게 보면 헌법도 바꾸는지 몰라요. 헌법도 바꿔서 그리고 뭐 선거법도 자기들이 필요한 걸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을 가능성인데 앞으로 막 그거는 그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고 또 역사가들의 그 역사 탐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윤석열 정권은 너무나 독특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건 잘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 시기에 그 지배 엘리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뭐 반대되는 말을 했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윤석열이 하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나 사실은 민주정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가 있어요. 다 어느 정권이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권에 해당되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항상 비판적인 성찰을 해야 되는 거고 적어도 이제는 우리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가 더 나빠지는 기회는 없고 우리 민주주의를 폐민주주의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배 엘리트들이 이렇게 이 상황을 만드는 상황에서 이번 계엄 사태에선 사실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참여해서 이 계엄을 막는 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한국 사회의 시민 의식이 크게 성숙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현상,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권 교체까지 이렇게 이뤄낸 일련의 과정,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이러한 헌신적인 삶과 태도가 정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는 뭐 이런 시민의 태도 중에 이렇게 가장 인상적으로 보셨던 무명의 시민들의 모습들이나 시민들이 움직였던 장면들 이런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민과 전문가 혹은 시민과 공직자의 관계가 뭘까를 생각할 때 뭐라고 비교하면 좋을까?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A와 B의 대화라든지 뭐 Q&A 그것도 굉장히 공들여 씁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가 정말 쉽게 소통하면서 전달할까 하는데 거기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역할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민이 주인이거든요. 제가 차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차가 중간에 뭐 조금 뭔가 작동이 안 되고 뭔가 고장난 것 같아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면 정비소 수리소에 가지 않아요? 수리에 가서 이 차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뭐 좀 맞으라. 왜 그러세요? 뭐 소리가 좀 이상하다 이러면 막 고쳐서 이게 이렇게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수리하는데 한 이틀 걸리고 비용은 얼마 듭니다. 돌아가면 뭐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비용을 주고 고쳐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시장 주인은 나잖아요. 그냥 차의 주인은 나였고 필요할 때 전문가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이끌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시민의 힘이었거든요. 그냥 시민이 11월 3일에 달려와서 막아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의도, 남태령, 한남도, 광화문, 안국도로 이어지는 그 물결들이 전문가들에게 트릭이나 장난질을 그러지 마. 내가 주인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차 맡긴다고 내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꼼수 써가고 다른 거 비싼 거 붙여가지고 크게
10만 원이면 될 것을 한 50만 원 이렇게 붙일 때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주인 나온 품위를 잃지 않고 문화적 수준을 높여서 시종일관 하나의 이제 놀이 공동체로 만들어가면서 장기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 힘을 받아서 공면의 이제 전문가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좀 세밀한 정비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 시민의 주권성을 지금 우리 국가기구가 제대로 연결하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이 여기저기 드러났습니다. 우선 5월 1일 날 그 조희대 대법원의 그 판결 기억나죠? 이제 이재명 파기환송 그 판결을 보면 완전 정말 미친 짓이거든요. 나는 거기 사법 쿠데타라고 생각하는데 꼭 뭐 느낌이 이렇습니다. 이제 팔을 막 벌려놓고 줄이 이렇게 이제 달려있고 양쪽에서 선수가 나와서 막 이제 하면서 이제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누가 뛰어나와가지고 도끼로 그 줄을 잘라버린 겁니다. 선거라고 하는 그야말로 4천만 명이 모이는 주권자의 어떤 선택을 앞에 두고 그냥 한쪽을 그냥 베어버리는 이런 류의 어떤 난입이 어떻게 허용되는 것이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국민주권이면 대표 선출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를 들어 1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국회에 30명은 진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 지지받는 정당이 국회에 3명도 진출 못해요. 그럼 27명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는 시민들이 광장에서 막 말을 쓰면서 메꿔 나가는 겁니다. 30명 거 있으면 우리는 세금 좀 사고 누구들 열심히 싸워 대리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의제의 구조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 그다음 국민주권이 개개의 국가기구와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직선제면은 전혀 그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대통령 직선제도 이제 결선 투표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결선 투표 안 하는 것과 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선 투표를 하면 예선에서 각자 극우다, 극자당이 있다고 해서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호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1%, 10%, 20% 얻으면 그 다음에 이제 결선 투표에 가서 이렇게 연합을 할 거 아니에요? 연합을 하면서 자기 공약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뜻과 국가의 구성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지금 취약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은 정치 기득권자들은 해결하지 않아요. 그것을 국민들이 계속 구체적인 아이템을 놓고 주장해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당신들 우리 말을 늘 잘 듣는 그런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주창하는 게 시민 헌법 시대다, 시민 주권 시대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맡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아까 정비서에서 이거 해주시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걸 해가지고 계속 하듯이 뭐든 우리는 차 유지 수리할 때 그렇게 신경 쓰는데 나라에 우리 차 수리하는 유지하는 만큼 신경 쓰냐. 이 질문을 없던 적이고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됨의 키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윤석열이 비상憲법 사유를 야당의 횡포 이런 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 삭감이다, 탄핵 남발이다, 이제 부정선거론을 주장을 했는데 이 부정선거론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예를 들어서 이인영 선생님도 경기고등학교 나오셨지만은 서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에서는 경기, 서울, 경고 뭐 이런 인류고등학교 나오고 또 인류대학을 나오고 또 고위 공무원을 하고 또 고위 장성을 하고 또 고위 기업의 임원을 하고 이런 분들이 이 부정선거 의무를 가장 믿는 사람들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이 부정선거 의무론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시는 조갑재 선생인데 제가 조갑재 선생 여러 가지 글도 보고 근데 조갑재 선생이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하신 말씀 중에 그 김평우 변호사라고 그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 탄핵을 하기 위해 친구신가요? 네. 박근혜 탄핵을 위해서 가장 그 헌재 재판관들이 뒷골을 땡기게 한 좀 난장판을 피워가지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번에 와서 작년인가 와서 이렇게 자기 친구들 쭉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너무 부정선거 의무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냥 그분이 하신 겁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조갑재 선생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다고. 김평우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무를 아주 뭐 나쁜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무를 믿는 사람들. 근데 의무를 믿는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아니고 다 자기 친구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지금도 뭐 무슨 모스탄이 한 이야기를 내가 뭐 계속 붙여놔서 뭔가 저거 왜 안 뜨고 있는가 봤더니 정당이 거기 붙어 있어요. 정당 게시자가 붙어 있어. 근데 정당 게시글은 일정한 기간 못 뜨게 돼 있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붙게 돼 있으면 그 게시기간. 그러니까 그런 게 전국에 많이 붙어져 있는데 그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뿌리 박은 거고 이거 왜 생겼느냐 그러면은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민주당이 이긴다든지 이러니까 그걸 믿지 못해서 가지고 뭐 파 들어가는 것이 부정선거 의무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사회가 되었다고 진단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안 해보면은 정말 이상한 사회로 가는 아주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다른 사회로 가는 것이어서 이때 우리가 집권한 이재명 정부가 아주 잘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 좀 아쉬운 점은 이 평등법이나 이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평등법 저는 뭐 평등법이라는 용어를 주로 이제 쓰자고 하는 생각인데 뭐 굳이 뭐 차별금지법이라 하지 말고 평등법이라고 법 앞에 평등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게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막혀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결국 터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는 않은 구조고 이것이 특히 기독교 쪽의 그 완강한 이거는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 있습니다. 그 코어가 있어요. 보수의 코어가 기독교에 있습니다. 다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큰 움직임이.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구체적인 개인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코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 코어에 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이게 뭐 단순히 무슨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상당히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해가야 된다. 그런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그 코아에 기독교가 있어요 지금. 그 코아에. 그러니까 당신 요새 뭐 무슨 종교 믿어서 기독교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창피하잖아요. 하면 벌써 굉장히 딱하다. 아직도 그 민봉에서 못 벗어났냐부터 벌써 정광훈을
가만히 놔두고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아까 탄핵에 대해서 개신교 쪽에서 카톨릭은 성명서를 이렇게 사제들이 내는데 성명서를 낼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류의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병든 코아 집단이 기독교 속에 있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은 안 그런 것 같은 분명히 아닌데 예수와 기독교는 너무 다르다. 기독교 중에서도 다른 나라의 기독교와 한국의 나만의 그 특정 기독교는 너무 다르다. 그 사람들 목소리가 너무 과대 대표되고 광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는 그래서 선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낮아질 것 같은데 선거를 하면 1% 정도밖에 지지가 안 나와요. 실상은 그런데 1%가 마치 그 전부인같이 과대 어떤 표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우리 주위에 아는 그런 기독교 많잖아요. 아까 동창도 문제고 가족도 문제고 친구도 문제고 기독교 쪽에 동료나 있을 때 이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게 제일 현실적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그것도 4월 3일 직전에 확 떠오르는 시가 있어요. 김수영 이제 우리들의 싸움을 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싸움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써도 와 이러니까 한 번 끝나고 말이 안 되네.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 민주주의 싸우니까 싸우는 방법도 민주주의식으로 싸워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압을 하고 이렇게 안 되니까. 그리고 하늘의 그림자가 없듯이 민주주의의 싸움에도 그림자가 없다. 나 이 말 뜻을 몰랐는데 4월 그 초에 제 나름대로 저 깨치면서 이 싸움은 멀리는 적과 싸울 때는 적의 그림자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밀착돼 있어요. 혹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면 그림자가 없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 그림자가 이렇게 보나요? 그러니까 정말 일상의 한가운데서 나 자신과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싸움을 민주주의식으로 시종류가 돼 나가야 될 것이 운명화되어 있다. 그게 우리 민주주의